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와 미중 관계, 금리 인상 등 미국발 이슈들이 앞으로 우리 증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광명과 의왕, 성남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6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땅값이 오르지 못하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월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세 기간이 다 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되레 이자 명목의 월세를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리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휴대전화가 내리막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별화된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면서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돌파구는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증시가 엿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 자금 수혈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불안한 반등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01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2%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8.64포인트 0.93%가 오른 2014.6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개인들의 투매가 다시 나타나면서 199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개장한 지 30분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더니 장중한 때는 2028.8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2%대 급락세를 보였다가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했고 이후에도 하락과 상승을 오고 갔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등락을 반복하다 2원 20전 내린 1139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 개인 움직임이 관심사인데요.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매도세 이어졌다면서요? 네. 오늘 상승세에는 기관의 힘이 컸습니다. 기관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5,2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이틀 동안 약 1조 1,5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어제 4,800억 원 넘게 투매한 데 이어서 오늘도 3,6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이틀 만에 8,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도 1,860억 원 넘게 팔면서 9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정구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증시 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위기 대응 비상 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해서 필요할 시에 가동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네, 이처럼 주식시장 하락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비상대책까지 수립하겠다고 사실상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기도 늦었고 대응도 다소 부실하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이어 경제부총리도 비상대응 계획을 언급하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위기 단계별로 짜놓은 대응 계획입니다. 그 컨틴전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어떤 단계면 어떻게 된다, 어떤 단계가 어떻게 된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해 시총 300조 원이 사라진 뒤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뒷북이란 평가입니다. 실물경제 개선 없이 효과가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실물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반영한 금융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시 안정자금이 큰 역할을 하는 데는 제한점이 실물 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일 만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와 관련된 이자소득 원천 징수와 관련된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는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증권 거래세 인하하겠다.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증시 부양책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3천억 원을 코스닥에 상장된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가까스로 코스피가 반등은 했지만 우리 경제에는 여전히 악재가 투성입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경제와 국내 금융시장에 파장이 큰 굵직굵직한 변수가 쏟아질 예정인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상원과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미국 중간선거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6일에 열립니다. 예.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은 공화당이 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경향과 이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달러화가 초강세를 유지해 왔는데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이는 재정 지출 확대나 감세 등 경기 부양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말로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달러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뭐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금리 차와 또 원화 약세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서 이 셀코리아 논란이 좀 일었었잖아요. 예. 하지만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조금은 더 가라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다음 달에는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네. 이게 열린다면은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29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중국과의 위대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언급해서 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예. 또 회의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한국 경제 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달 뒤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또 금리 인상 여부가 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과연 금리 올릴까요? 네, 다음 달 30일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올해 마지막 금통입니다. 예.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기정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이 미국과의 금리 차를 감안한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경기 둔화 걱정에 가계부채까지 고려를 한다면 금리를 올린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인 게 아닙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을 둘러싼 한은의 딜레마 그리고 고민들이 금통위 날까지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코리아 하면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게 바로 우리 휴대전화입니다.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왔지만 요즘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정점을 찍고 내리막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정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기능과 디자인이 이전과 비슷한 최신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만 기다리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기능들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데 금액만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구매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형 프리미엄 폰이 구매 욕구를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 교체 주기는 길어집니다. 제가 핸드폰을 2년 동안 쓰고 있는데 새로운 핸드폰이나 전에 제가 쓰던 핸드폰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이렇게 차이를 못 느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평균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2014년 1년 11개월에서 올해 8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우리 제품 수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전체 수출액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비중이 10%를 넘은 적도 있었지만 지난해는 비중이 3.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동남아 등을 겨냥한 성능 좋은 중저가 폰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삼성의 평균 판매 단가는 경쟁사 애플의 3분의 1 수준으로 영업이익도 12조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신흥국을 다니며 사업 재정비에 나선 상황. 삼성의 행보에서 시장의 긴장감을 여실히 읽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강력한 라이벌인 애플에 더해 중국 화웨이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안방 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무늬만 1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휴대전화의 현주소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글로벌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상위 5개사 중 유일하게 전체 판매량과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최대 시장이 중국과 신흥 시장이 인도에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점이었던 최신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하는 기존 전략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더 싸고 더 빠르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을 이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이 2배 이상 차이 나고 고객 충성도에서도 크게 밀립니다. 설상가상 지난 2016년 삼성전자는 배터리 폭발 사고로 신뢰도에 금이 갔습니다. 그 결과 아이폰을 쫓아가는 것도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따돌리는 것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위기는 시장의 정체, 가성비 좋은 중국 기업의 도전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국가별로 특화된 제품 개발에 나서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상 회복을 위해선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네, 흔들리고 있는 휴대전화 강국의 위상, 돌파구는 없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우리 휴대전화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는 이 우리의 응축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이죠. 이 베트남을 찾아서 스마트폰 시장을 직접 챙기는 이유도 바로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공장이 이미 베트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이나 컨셉도 고민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보면은 특화된 컨셉의 핸드폰을 만드는 게 유행이거든요. 이를테면 게이밍 폰을 만든다든가 젊은이들의 폰을 만든다든가 브랜딩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새로운 시장 공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을 좀 신경 써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도, 중국, 그리고 동남아, 중남미 등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은 그런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1등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렇습니까?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2013년에는 뭐 20% 이상을 넘어섰었고요. 같은 해 인도는 물론 또 일본이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삼성이었는데 샤오미, 화웨이, 오포 등이 맹활약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설 곳이 없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 전 인도 시장에서 1위 자리마저 내놓고 말았는데요. 중국에 내놨습니다. 그나마 베트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지난해 5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트남 경제가 꾸준히 현재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을 생산하고 또 소비하는 핵심적인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 기자 얘기대로 중국의 기술 굴기 상당히 무서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4년 24.7%였던 삼성전자 점유율이 2017년에는 21.1%, 올해 2분기에는 20.4%로 하락을 했는데요. 반면 중국 화웨이는 2014년 5.8%였던 것이 올해 2분기 15.5%로 오르며 애플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은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따돌리기 위해서 중저가 폰에도 혁신적인 기능 탑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가 폰인 갤럭시 A9에 세계 최초로 뒷면에 4개의 카메라를 배치한 것도 바로 이런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마디로 일명 가성비 좋은
고성능 폰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이 5G 휴대폰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시장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5G 단말기 시장은 410만 대 수준으로 시작해서 2020년 2,570만 대, 2023년에는 3억 4,01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매출 역시 2019년 약 3조 5천억 원 수준에서 2023년 215조 7천억 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이 5G 스마트폰 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 선점이 관건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확보한 신규 택지 일부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까? 네, 우선 지역은 수도권의 6곳입니다. 지난달 국토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한 곳들인데요. 광명시와 의왕, 그리고 성남과 시흥, 또 의정부와 인천광역시에 있는 공공주택 지구들입니다. 이들 6곳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거래 목적이 일단 분명해야 하고요. 일정 거주 기간을 채우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신규 택지 후보지와 녹지 거래에 대해서만 이번 규제가 적용이 되고 다른 용도 지역, 예컨대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따라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건데 늦지는 않았나요? 네, 대부분 지역의 녹지 거래에서 특별히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왕시 포일동의 녹지 같은 경우는 최근 유독 많은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전체 거래 건수가 단 2건에 그쳤던 곳인데요. 올해도 최근까지 한 건의 녹지 거래도 없다가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석 달간 무려 30건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의왕시는 앞서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 논란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곳의 이상 거래를 제때 막지 못했던 정부가 나머지 지역이라도 집가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10만 호의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16만 5천 호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월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돈이죠. 그런데 최근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주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오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주부 이모 씨는 이달 초 전세 만기일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대출 끌어와서 이자라도 내줄 테니까 못 주고 있는 지금 이주비를 대출까지 끌어간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풀리더라고요, 집주인이랑. 이 씨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이주가 예정된 곳으로 다음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이 씨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이미 다른 곳에 투자해 대출 외에는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데 이미 추가 대출은 막힌 상황. 서울에 집에 있으니까 대출이 되잖아. 집 두 개나 대출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냥 난리야 난리. 집주인은 재건축 시공사의 이주비 대출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언제 돈줄이 풀릴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집주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면 보증금 외에 2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다달이 역월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없으니까 그러면 그 역마진 주인이 세입자한테 월세 그러니까 1억이면 1억에다 우리 일반적인 환산 한 30만 원 이렇게 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역으로. 대출만 믿고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에 나섰던 집주인들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세입자들까지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내일부터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시범 운영됐던 DSR, 다시 말해서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네. DSR이 구체적으로 뭐죠? 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연간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이제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내야 하는 담보대출 원리금이 1,000만 원, 자동차 할부금이 1,000만 원, 이제 합하면 2천만 원이 되죠. 버는 돈의 지금 40%를 이제 빚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DSR이 40%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DSR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은행들은 이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그리고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봅니다. 또 앞으로 일반 은행들은 가계대출 중에서 위험 대출 비중이 15%, 고위험 대출은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 받거나 급하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면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이런 이금융권도 시범적으로 DSR을 적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여기저기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임대사업자의 대출도 깐깐해진다고요? 네, 그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 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지표를 이제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내야 할 이자보다 임대 수입이 더 많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에는 RTI가 1.25배이고 오피스텔 등 이 비주택은 1.5배인데요. 이것도 예를 들면 그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1년에 1,000만 원의 이자를 은행에 내고 있다면 임대료로 적어도 1,500만 원 이상 넘게 받아야 앞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 기준에 못 미쳐도 예외적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곤 했는데 앞으로는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계 대출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 흘러 들어가는 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거고요. 여기에 요즘 시중은행의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4%대 후반인데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갈 경우 5%대 초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출은 줄어들고 금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도 앞으로 좀 차갑게 식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DSR 등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수요가 줄어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부동산에 흘러 들어가는 돈이 좀 막히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안에 출범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직 속의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류정훈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단위 기간이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 거를 어쨌든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장의 그 대안은 6개월이 될지 1년 될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부는 이 사안을 노사정 대화회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민주노총이 52시간 근로제를 무력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불참을 고수하면서 정부의 구상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이 불참해도 경사노위를 연내 출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노총이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현실적 요구와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 지난 10월 16일 정대까지 기다려봤는데 그게 어렵게 됐다. 지금은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애초 민주노총은 이달 중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내부 의결에 실패하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현재 상황, 입장을 무시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노총이 빠지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중요 의제를 논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공식 출범 이후에도 민주노총 참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대외악재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조금을 줄이고 미국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데요. 상황이 좋지 않지만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한화큐셀 공장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1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 공장으로 바꾼 뒤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물류 시스템 자동화를 구축을 했고요. 그 원재료가 처음 입고부터 나중에 그 포장까지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태양전지입니다. 이곳에선 하루 평균 220만 장이 생산되는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민 10분의 1의 전기 사용량을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투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사업에 9조 원을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쟁사인 OCI도 최근 말레이시아의 제2공장 증설을 검토 중입니다. 투자 분위기만 보면 시장이 화랑일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구조조정이 한창이고 중국의 보조금 축소와 국가 간 보호무역 등으로 내실 없는 기업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한화케미칼과 OCI의 지난 3분기 실적이 나빠진 것도 이런 영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금 여력이 있는 데는 몸집을 좀 키워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강자만이 살아남잖아요. 이게 태양광 시장도요. 극단적인 치킨 게임 속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생존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석유와 주유소협회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최대한 빨리 시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약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리터당 가격 인하 최대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탈세를 적발해 부과한 세금 6조 2천억 원 가운데 상위 1%가 낼 세금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6조 2,4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과 수원, 북춘천에는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추위는 계속되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4도, 한낮에는 13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서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반면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새벽 한때 중부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약간의 비가 오겠고요.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또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눈이 섞여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서해안으로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3도, 춘천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1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14도,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 그 밖의 해상은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추운 날씨가 계속해 이어질 텐데요. 주말쯤이나 돼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